426페이지 이 전자정보의 개념 부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험에서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의 그 개념을 보면요, 미국의 고 부통령에 의해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당시가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있는데요. 클린턴은 이 고 부통령한테 두 가지 부문에 대해서는 정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다 맡겼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환경하고 정보화 부문입니다. 그래서 고 부통령에 의해서 미국의 전자정보가 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당시의 그 정부 실패를 이겨내자,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 봅니다. 전자정보란 전자적 도구를 이용해서 정부 정책하고 서비스를 결정한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파라그래프 보면 지금까지 논의된 그 전자정보에 대한 개념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자, 교재 보시면 거기서 맨 밑에 줄까지는 밑줄을 다 그으시죠. 별표 3개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게 바로 효율성 모델이라는 것과 민주성 모델,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부의 어떤 효율성, 정부 내부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은 끌어올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민주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어떤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든지 어떤 과정에 참여를 시켜달라든지 이러한 데서 이러한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민주성 모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효율성 모델은요, 그 바탕이 되는 게 기술 결정론이고요. 민주성 모델은 사회 결정론이 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효율성 모델은 그 내부의 어떤 생산성을 중시하는 것이고, 사회결정론은 그게 아니고 외부와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강조했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페이스는 간단히 말하면 상호 접속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점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효율성 모델은 행정상의 어떤 민원 해결, 이게 중점이었다면 민주성 모델은 전자민주주의의 제고 높이는 것, 이게 이제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게 광이고 어느 게 협의일까요? 효율성 모델은 협의의 전자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내적인 효율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민주성 모델은 이에 비해서 광의의 전자정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효율성도 물론 강조하지만 국민들과의 관계, 여기도 중시하는 거니까 광의의 그런 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결정론이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술이 전자정보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게, 쉽게 말하면 기술이 전자정보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민주성 모델은 그렇게 보지 않고 사회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전자정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어떤 조직의 변화도 초래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결정론은 그렇지 않고요.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사회가 변동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기술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결국에는 사회가 어떤 규정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모델과 민주성 모델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자정보의 모델은 두 가지가 있다.
효율성 모델과 민주성 모델인데, 효율성 모델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가 하면 그 기술 결정론이 있고요. 민주성은 사회 결정론이다. 사회 결정론은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념을 보면 효율성 모델은 내부 생산성을 중시하지만 민주성 모델은 외부와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강조하고요. 중점적인 것은 효율성은 행정민원상 해결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 민주성 모델은 전자민주주의의 어떤 제고, 이게 이제 중점상이 됩니다. 그리고 효율성은 협의의 모델이고, 민주성 모델은 광의의 모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426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까지, 밑줄 다 끄셨죠? 예. 전자정보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과정적 측면, 다른 하나는 목적적 측면인데요. 전자가 바로 기술 결정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후자의 경우가 바로 민주성 모델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전자정보라는 거하고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행정정보화하고는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 5번째 줄 보겠습니다. 기존 행정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을 행정에다가 도입한다, 이런 거거든요. 행정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소극적이죠. 근데 전자정보는 뭐냐면 행정기능과 조직의 개편으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다. 자, 거기서 밑줄 것입니다. 자, 적부터 다음 줄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다까지 밑줄 긋고 별표 돌려. 자,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행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머무는 것, 이걸 행정정보라고 한다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될 때 전자정보, 이런 개념상의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 파라그раф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보의 개념 정의에는 변화가 있는데 세 가지 유형입니다. 제1유형은 E-프로세싱입니다. 그 E-프로세싱은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시민에 대한 정보의 서비스 전달 방식을 변경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전자은행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제2유형은요, E-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 업무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자정보는 지능적인 정보가 되고 정보의 내부 부분들을 연결해서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기술을 사용한다. 제3유형이 E-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고차원적인데요. 그 다음 줄에 보면 전자정보를 정부 자체의 본질, 즉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를 변형시킬 진정한 시민혁명으로 간주, 이런 형식으로 보고 제3유형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기술 결정론, 사회 결정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라그раф입니다. 밑에서 한 8번째 줄. 거기 보면 이제 기술 결정론이 있고 사회 결정론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술 발달이 사회 변화를 유발시킨다, 이거고요. 기술 결정론이. 그러나 사회 결정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기술의 발달이 사회 변동을 유발시킬 수는 있으나 기술 그 자체만으로 어떤 사회 관계나 제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사회 결정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428페이지 보면 전자정보의 여러 가지 목표, 효용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전자정보의 발전 단계가 있는데 밑줄 그으시고요. 별표 2개를 합니다. 출제가 종종 되는데
전자정부의 그 발전 단계를 순서대로 정확히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벨라미와 테일러. 거기, 줄 4개 밑줄 그으시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있죠? 자동화, 예. 자동화라는 게 기기 사용이고요. 또 2단계가 정보화입니다. 자동화로부터 정보화로의 전이가 정보화고요. 3단계가 전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 전자정부의 최종 목표로서 정부와 국민 간 관계의 새로운 정리. 요 자동화, 정보화, 전환 요 기억을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UN입니다. UN에서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를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실까요? 착수, 그 다음 2단계가 발전, 3단계가 전자거래, 4단계가 통합 처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5단계였는데요. 이걸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착수, 발전, 전자거래, 통합 처리. 그 중에 이제 전자거래 있잖아요. 3단계. 이 3단계가 이전의 5단계에서 이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3단계, 이전의 3단계가 상호작용이라는 거 있었고요. 또 업무 처리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해서 전자거래. 영어로 말하면 transactiona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착수는 emerging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 발전은 enhanced, ENHANCED. 그 다음에 전자거래는 transactional, 그리고 통합 처리를 connected, CONNECTED.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31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제2절에 전자정보와 행정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전자정부가 되면서 우리는 행정 서비스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외적인 변화. 여기에 전자정부가 됨으로 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제 내부적인 변화에서 보면 조직 구조가 좀 플랫해진다. FLAT, 플랫. 층이 낮은 거예요. 저층화되는 거고요. 또 조직에서의 수평적인 관계가 중시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관리층이 좀 축소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루틴한 업무는 컴퓨터가 다 처리하기 때문에 중간 관리층의 가 축소가 되는. 그래서 행정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행정 농도라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인원 중에서 지원 인력의 비율이에요. 네, 그렇게 되겠고, 또 하나의 이제 그 구조상의 변화가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이 클라우드가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으게 되는 거예요. 본래 뜻은 이제 그 구름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보를 분산해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서버가요, 대규모 컴퓨터 집합, 그러니까 그걸 구름이라고 하는데 그 구름으로 옮겨간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콘텐츠 사용이라든지 이런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됨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속내의 강력한 그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분권화되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그 내부적인 걸 보면 행정 처리가 통합이 된다. 통합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직무 간의 어떤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지면서 서로 간에 협동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연매 없는 조직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오피스하고 프론트 오피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프론트 오피스란 말은 프론트라는 게 앞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보시면 여러분 손님으로 가면 그 창구에 직원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프론트 오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으로 보면 민원실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근데 백오피스는 그 프론트 오피스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 지원해주는, 예를 들어 청보팀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고객하고 직접 대면하는 부서가 프론트 오피스고 뒤에서 지원 업무를 해주는 부서가 백오피스다. 그렇게 보고 전자정보가 되면 이 백오피스와 프론트 오피스의 간격이 늘어날까요? 축소될까요? 줄어든다. 축소된다.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자 간의 간격이 축소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지금까지는 대내적인 거고 대외적인 어떤 변화를 본다면 아무래도 정부하고 시민들 간의 어떤 관계, 연계가 어떻게 좀 더 높아지겠죠. 그 시민 참여도 촉진이 되고요. 또 국민 중심의 어떤 행정 서비스도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겨나는 게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제로스톱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교재 보시면 431페이지에 이제 1번 전자적 행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자화하는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전자적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면 우리 국민들은 편리하죠, 그죠? 어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요. 시간이나 경비에서 많은 전략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유형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밑에서 6번째 줄에 1번에 보면 민원 서비스 혁신 해가지고 G4C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밑줄을 그어 보시죠. 그래서 여기 왜 이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종류를 그 시스템을 놓고요. 다른 것하고 뭐 성질을 달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G2C라는 게 있고요. G2B라는 게 있고요. G2G 이렇게 됩니다. 무슨 이렇게만 구분합시다. 자, 저기 예를 들어 G2C면은 G라는 거는 government 정부고요. C는 citizen 시민이 되겠고요. G2B 그러면 G는 government 정부고 B는 비즈니스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2G 그러면 정부에서 정부로 그 정부 내부의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전자정부 형태입니다. 자, 제가 그 시스템을 부르면 여러분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G2C, G2B, G2G 중에 어디 해당한다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민원 24 G2C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틀리게 연결된 것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24 G2C 여러분들이 뭐 등기부 등본 같은 거 인터넷상에 발급을 받으려면 들어가면 됩니다. 민원24 들어가셔가지고 정부24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회원 등록을 해야 돼요. 회원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증 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면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여러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등기부 등본 발급 들어가가지고 받고자는 뭐 아파트의 어떤 무슨 서울특별시 무슨 구에 무슨 동에 뭐 몇 동 몇 호 이걸 다 입력하면은 거기에 그 결제가 또 나옵니다. 결제를 돈을 갖다가 이제 넣게 되면은 바로 그냥 출력이 돼서 나오는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 혹은 또 건축물 대장 같은 거 다 바로 앉은 자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같은 것도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거기에 불법적으로 건축됐는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색깔도 다 표시되고요. 예, 그래서 그 한 번 정도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발급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G2C고요. 두 번째, 국민신문고. 말씀하세요. 국민신문고 G2C. 그 다음에 전자조달 나라장터. 전자조달 나라장터는 G2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통관 시스템 G2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하고 나라 시스템, 나라 시스템, 온라인 할 때의 의미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이것은 G2G입니다. 이게 출제가 많이 됩니다. 온나라 시스템을 가리켜 뭐 G2C 이렇게 또 출제되고 이러는데 아니죠. G2B입니다. 그래서 G2G입니다. G2G. 이거는 뭐냐?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 내부의 어떤 업무 처리에 효율성을 기하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종이 없는 행정을 하자 뭐 이런 하나의 전산 시스템을 가리키는 게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G2G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적 오른쪽에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34페이지 봅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전자적 행정 서비스 전달의 발전 단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작 단계, 활성화, 성숙, 통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도 되고요. 또 유엔의 경우에는 이렇게도 봅니다. 전자적인 어떤 참여 형태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부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1, 2, 3인데 3으로 갈수록 그 참여 형태가 좀 더 강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전자정보화 단계라고 합니다. 이 유엔입니다. 유엔에서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 전자정보화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부기관이 이제 하는 건데요. 정부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여러 그 전자적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자적 채널을 통해서 정보의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걸 전자정보화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 특징은 뭐냐면 일방적인 정보 공개다. 일방향적인 정보 공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전자자문 단계입니다. 전자자문 단계는 시민하고요. 공무원 간의 의사소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서로 간의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는 여러 단계를 전자자문 단계다. 세 번째가 전자결정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민들의 의견을 정부기관이 정책 과정에 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부의 정책 과정에 반영되는 것. 여기 전자결정. 여기 유엔의 단계를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435페이지에 보면 제3절에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추진 과정 그리고 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수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따로 언급을 제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4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데요. 개선 방안이 나오는데 우선 법적인 개선 방안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죠. 정보공개법입니다. 그 정보공개법, 이 법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출제가 한 번씩 됩니다. 이 정보공개법에 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여기 10일에 동그라미 칩니다.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끝나는 날로부터 10일이 아니고요.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밑줄 긋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됩니다. 요거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 전자적 형태의 정보 중에서 공개 대상으로 분류가 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를 해야 합니다. 여기 밑줄 긋습니다.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는, 이게 이제 지문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공개 청구가 없으면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아니다는 거죠.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 이제 지금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될 건데 관련 사항이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직무를 수행했단 말이에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네, 맞는 지문입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자, 보시죠. 공공기관에 의한 자발적 그리고 능동적 정보 제공이다. 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에 의한 자발적, 능동적 정보 제공이다. 맞는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청구인의, 그러니까 정보 공개니까 자발적, 능동적 맞다 판단하기가 쉽죠? 아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공제를 원칙으로 하는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수동적인 정보 제공이다. 수동적인 정보 제공. 그래서 그 지문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전자정보법 47조인데요. 민원에 대해서 관계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규정된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종이문서로 신청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전자정보법 제47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5년마다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5년마다가 아니고 3년마다 제출합니다. 3년마다. 그리고 수립을 누가 하는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고 과학기술부 장관이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합니다. 자, 바르게 정리하면 3년마다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과학기술부 장관이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보면 전자정부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행정기관의 장이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이건 또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행정기관의 장이 3년이 아닌 5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5년마다. 따라서 전자정보 기본계획은 5년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3년이 되거든요. 다 동그라미 치시고 잘 기억을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446페이지에 보면 446페이지에 4번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9번째 줄.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통합 데이터 센터가 오른쪽 447페이지 보시죠. 447페이지 보면 이게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2017년에 정보통합전산센터의 명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변경돼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밑줄 것이고 이렇게 지금 현재 활동 중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사례 분석에 오면 이제 정부 3.0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배경에 보면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차세대 전자정보 등장이 앞당겨졌다.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보시면 이제 이번 정부 3.0의 개념입니다. 왜 3.0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그것은 1방향은 1.0이고요. 쌍방향은 2.0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별 맞춤 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자 해서 3.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교재 448페이지에
표 8-3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1.0은요. 그 웹 1.0, 그 다음에 정부 2.0은 웹 2.0, 그 다음에 정부 3.0은 웹 3.0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 1.0은 하이퍼링크 중심입니다. 하이퍼링크 중심이고 또 정부 중심이고요. 그래서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링크가 됩니다. 그게 하이퍼링크가 되는 거죠. 근데 웹 2.0, 정부 2.0에 가면 하이퍼링크가 아니고 플랫폼 기반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중심이 아니고 이제 시민 중심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공공정보를 이제 민간에게 개방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방향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웹 3.0에 가면 이게 시멘틱 웹이 기반이 됩니다. 시멘틱 웹이랑 여러분 인공지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로봇 보셨죠? 예, 그래서 개인 중심이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것이 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표하고 관련지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3.0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밑에서 6번째죠. 이거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부 3.0의 중점적인 추진 과제 3가지 밑줄 것이죠.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밑줄 것이고요. 별표 2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꼭 암기해야 됩니다. 오른쪽 맨 위에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요 3가지가 중심 과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정부 4.0도 물론 이제 정착당은 아니지만 정부 4.0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부 4.0은요. 한마디로 그 정의를 내린다면 온라인 정부 플러스 오프라인 정부입니다. 즉 온라인 정부와 오프라인 정부가 융합되는 정부가 정부 4.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 4.0의 필요 조건은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클라우드 우선 정책입니다. 아까 제가 구름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우선 정책이 됩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은 그 기반이 되는 게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아키텍처가 되거든요.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아키텍처라고 그 기술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아키텍처를 정의를 내려본다면 인터넷상의 자료를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함으로써 정부 부처 간의 어떤 장벽이 철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료도 공유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필요 조건은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빅데이터는 큰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형적인 데이터, 반정형적인 데이터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비정형 데이터도 다 포괄하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그 이해하셔야 되고요. 아울러서 빅데이터의 특징은 밑줄 그으시고 별표 2개입니다. 3V라고 합니다. 빅데이터의 특징 3V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볼륨입니다. 크기.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variety. 그 다음에 속도는 velocity. V-L-O-C-I-T-Y. 그 velocity. 데이터 처리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하는 것이 빅데이터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된다. 세 번째가 정보 보안하고 개방 간의 균형입니다. 정보는 물론 보안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정보가 갖고 있던 정보를 민간에 개방해야 민간의 어떤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하고 개방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 4.0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제4절의 미래의 전자정보로서 유비쿼터스 정보입니다. 유비쿼터스 정보에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수험적으로 보면 유비쿼터스 정보의 특징을 나타내는 5Ne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 맨 밑줄에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는 5N. 근데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라틴어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게 유비쿼터스고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정보라고 했는데 5N입니다. 기억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N이 N이 다음에 붙은 말을 틀리게 내면서 다음 질문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를 해야 되죠. Anytime입니다. Anytime, anywhere, any device, any network, any service. 요 돼 있으니까 맨 밑줄을 다 그으시고 별표 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 정보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전자정보와는 또 다른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좀 형평성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맨 윗줄에 봅니다. 그 세 번째 줄 보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유비쿼터스 정보는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면은 세 번째 줄을 긋습니다. 업무 방식의 측면에서 그 다음 줄까지 것이죠. 추구한다까지. 자, 업무 방식의 측면에서 전자정보는 신속성, 효율성 이걸 강조하지만은 유거버먼트는 형평성, 고객 지향성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라그램의 마지막 줄 보면은 전자정보의 웹 서비스에 노인들 보세요.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한 전자정보와 달리 그들의 행정수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의 행정수요가 정보에 자동적으로 전달되게 함으로써 형평성 있게 여기 이제 유비쿼터스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정보가 그 두 번째 이제 그 동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인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술적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 수요적 요인이 있습니다. 기술적 요인을 먼저 보면은 유비쿼터스 정보의 그 기술 요인은 센스 기술의 발달입니다. RFID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아파트에 이제 여러분 중에 사시는 분들은 보면 그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이제 갖다 버릴 때 그 카드를 들고 가시죠. 카드를 들고 가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대면은 자동적으로 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RFID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인 두 번째 줄입니다. RFID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그럼으로써 실시간 정보 활용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IPv6가 됩니다. 그래서 IPv6가 현재 IP 주소의 고갈 문제를 해소할 대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프로토콜인데 이게
IPv4를 했더니 이게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프로토콜이니까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상호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번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고유 번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IP 주소값이라고 하는데 12자리 그 주소값인데요. 만약에 그 주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새로운 웹 서비스를 만들어도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IPv6가 되는 거예요. 그 IPv6를 통해서 주소의 개수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행정 수요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맞춤 행정에 언제 어디서나 되니까 그것은 맞춤 행정에 적합한 그런 전자정보의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53페이지에 맨 4번에 이제 유비쿼터스 정보 전략입니다. 문제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기술 인프라 측면입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맨 밑에 파라그раф입니다. 이러한 발전 전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뢰를 확보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에 만약 신뢰가 없다면 이용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서비스 내용 일일이 검증해야 된다. 이것은 마치 저속의 인터넷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듯이 이전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비쿼터스 서비스 발전에 최대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것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부분별 정리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정보의 모델, 효율성 모델, 민주성 모델 설명드렸고요. 각각을 비교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행정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보 3.0 설명을 드렸죠. 또 정보 4.0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면 3.0의 내용입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보, 예를 든다면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정보를 공개해주고 또 민하고 관이 서로 협치하는 그런 내용이 강조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하는 방식을 이제 부처 중심에서 과제 중심으로 바꾸자. 그렇게 되면 부처 할거주의를 타파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소통이나 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자는 거죠. 세 번째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가 됩니다. 이것은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하고요. 또 정보가 취약한 그런 계층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1.0, 정보 2.0, 정보 3.0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4번의 유비쿼터스 정보 설명드렸고 5번에 보면 정보기술 아키텍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데이터와 응용 시스템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기술 관계를 구조적으로 연계한 체계 이게 바로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지능정보화 사업 과기부, 전자정부 사업, 행안부 이 부분은 밑줄 긋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능정보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요. 전자정부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정보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이고 정부 내 정보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업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전자정부 설명을 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하고 지문 3개만 같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행정기관은 전자정보를 구현할 때 행정기관 편의의 정진을 고려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행정기관은 전자정보를 구현할 때 행정기관 편의의 정진을 고려해야 한다. 답은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 편의가 아니고요. 국민 편익의 정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자정보는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다, 틀리다? 답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제외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안보적인 문제나 혹은 개인정보 그리고 사생활보호 이런 등등에서는 공개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전자거버넌스 사항의 온라인 시민 참여 유형이 아닌 것은 자, 1번 정보 제공, 두 번째 협의, 2번 협의, 3번 정책 결정, 4번 지시. 정보 제공, 협의, 정책 결정, 지시 이 4가지 중에서 전자거버넌스 상의 온라인 시민 참여 유형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보 제공은 정보공개법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요. 2번의 협의에 해당하는 게 행정절차법 이런 게 해당이 되고 민원에 관련되는 법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정책 결정에 해당되는 것은 전자 국민투표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 4번 지시는 관련이 없습니다.